오늘 시장 상황들 조금 면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은 IS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증시가 잘 가긴 가는데 맨날 나오는 얘기는 그래서 내 건 왜 이래요? 이 얘기만 합니다. 어제도 그 얘기를 들었고요. 항상 그러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현상이 좀 펼쳐질 수 있겠죠? 수급이 좀 편중되어 있고 이제 네. 가는 말이 계속해서 달리는 형국.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가는 말도 조금 돌달기를 두들겨 봐야 되는 좀 조심스러운 전략적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 우리나라 지수는 4,100선을 돌파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지만 사실 외국인 수급은 최근에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연일 많이 쏟아지거든요. 특히 이제 조금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 증시를 올 한해 가장 크게 이끌어왔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하이닉스가 9월 중순 이후에 외국인들 그 차익 매물이 쏟아지거든요. 네. 오늘까지 계산하면 아마 1,500만 주 이상 매도가 들어오면서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조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물량을 이제 비중을 줄이는 예.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좋지만 종목별로 대응을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구간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이래저래 쉽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게 참 무의미한 질문부터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무의미하냐면 질문은 많이 해요 서로 간에. 이게 친구들끼리도 만나면 요즘에 주식 얘기 다 하거든요. 미장 뭐 국장부터 해가지고 강세장 언제까지 갈 것 같아 그러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나 싶긴 해요. 왜냐하면은 강세장인데 내게 잘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다면 일단 질문을 나눠볼게요. 그러면 지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수가 이렇게 위로 관성이든 뭐든 간에 끌려가는 장세가 정상이든 아니든 버블이든 아니든 언제까지 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예, 그 지금은 이제 고점을 논하기보다는 이제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자세가 좀 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 수급의 구조를 보면 적어도 연말이나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는 상승에 대한 대비를 좀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과연 그 안에 4,500을 갈지 혹은 5,000을 갈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음, 지금 현재 외국인의 수급 구조를 보면 앞서 나갔던 종목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근데 이게 예전처럼 대세 상승, 대세 하락 이런 관념이 아니라 고점이기 때문에 전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한다 이렇지도 않거든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단기간에 ETF 수급 때문에 좀 과도하게 올랐던 하이닉스는 매도를 하는데 네, 삼성전자나 또 다른 종목들은 주도주들은 또 그대로 매집을 이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개별 종목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하는 거지 시장 전체에 대한 매도 대응은 아니다라고 좀 보신다라고 하면 종목별로 조심해야 될 종목은 이제 조금씩 늘어나겠지만 예, 시장 전체의 상승은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적어도 반도체 사이클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디램 가격이나 낸도 패시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보면 좀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내년 1분기까지는 지수가 우리 증시만 놓고 본다면 반도체 기반이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선행하는 부분을 좀 빼고 그냥 반도체 사이클 자체만 놓고 본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지수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크게 시장에서 영향을 줬던 게 기대감이거든요. 사실은 실적이 잘 나온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자동차도 관세 영향은 있었지만 실적은 잘 나왔잖아요. 근데 실적을 제외하고도 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많은데 그걸 주는 게 이제 글로벌 이벤트들이었어요. 이 한미 간의 정상회담, 무역 합의 관련해 가지고 업종별 움직임들이 좀 나왔는데 이거부터 먼저 좀 짚어보면 어떨까요? 좋죠. 사실 이제 네, 우리가 에이펙 전후로 해서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분법적인 시각을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강조를 사실 많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강조했던 부분은 좋은데 이제 진짜 더 좋을 수 있는 것은 조선이나 원전 쪽이 될 것이고 상당히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을 잡고 턴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에이펙 전후에 그 가능하면 자동차 같은 업종들은 바닥권에서 매집을 좀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음, 조선이나 원전은 물론 이제 잘 갔지만 사실 어제 오늘 보면 차익 매물이 일부 좀 나오는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좀 크게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조선은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사실 뭐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핵잠수함 얘기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에 대한 매개는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
다만 이제 자동차가 굉장히 강했죠. 그러니까 바닥권에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상승의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분할로 좀 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는 관세가 이제 15%로 인하되는 효과도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젠스랑 효과가 굉장히 컸죠. 최근에 보면 어제 오늘 보면 결국은 이제 오늘 3시에 뉴스가 갑자기 쏟아져서 저도 지금 막 이제 확인을 했는데 네. 어쨌든 AI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협력, 블랙일이라는 AI 칩에 대한 집중 공수.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그림을 그려 나가겠다는 부분 이제 명확하게 해버린 거죠. 이거는 어제 치맥 파티 이후에 어쨌든 정인선 회장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지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제 관세에 의한 그 부분에서 좀 탈피하는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AI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시너지 효과도 나오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악재가 소멸되는 것과 호재가 나오는 것이 겹쳐지면서 상당히 이제 주도주로 등장할 가능성은 지금 있어 보인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관세 영향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라는 상황까지 왔지만 실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글로벌하게 완성차 업계를 본다면 토요타와 현대차, 기아가 가장 영업이익률이 앞서고 장사를 잘했거든요. 그거는 하이브리드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관세 영향에서도 조금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면 아마도 주도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번이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 원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차익 매물이 나오지만 좀 봐야 될 것 같고 새롭게 이제 부각하는 바닥론에서는 자동차.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인하라는 부분이 하나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마무리가 좀 되면 그래도 바닥권에서 저는 상당히 유익 있게 봐야 되는 업종이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말씀드렸던 반도체 기반으로 해서 조선, 원전, 자동차, 제약바이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이 5개 업종을 가장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젠슨황의 깜짝 선물이 GPU 26만 장이다.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기업에 26만 개에 달하는 최첨단 AI 칩을 공급한다. 이런 지금 속보가 쭉 올라와 있고요. 삼성전자 엔비디아 GPU 5만 개 이상 도입한다. 업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을 하겠다. 소식도 들어왔고요. SK도 AI 팩토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캠부터 해서 뭐 GPU 관련된 이런 반도체들도 엔비디아와 파운드리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소식이 나온 뒤에 지금 삼성전자가 다시금 상승폭을 좀 키우면서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무려 2%가 삼성전자가 떴네요. 그래갖고 지금 10만 8천 원 부근까지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재밌는 현상은 그러니까 자금이 이동을 하니까 다른 종목들이 또 빠지네요. 이런 현상들도 항상 이게 우리 예측을 못 하는데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와 좋아요 그러고 딱 봤더니 지수는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는 올라갔는데 내 종목은 오히려 빠져 있는 경우가 생기네요, 진짜. 아마도 이제 이거는 어쨌든 우리는 그냥 그 단발성 투자를 하지만 외국인들은 롱숏 전략에서 들어오다 보면 삼성전자 쪽에 롱이 들어가면 또 어디선가 숏을 또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면 한쪽은 매도를 맞고 한쪽은 매수를 하는 형국이 좀 될 것 같고 쏠림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분봉상의 거래는 제가 볼 때 거의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개입했다기보다는 삼성전자를 따라 붙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나와 책정해서 사면 일괄적으로 그 금액의 20% 30% 정도를 반대쪽에 초종목이 그냥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아마 이런 편차가 갑자기 좀 벌어졌을 것 같아. 좀 보여지고 셋이 이제 발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현대차는 어제 치맥 효과도 보면서 긍정적인 부분.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왔던 SK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거의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마이너스 상태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약간 이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대차는 피지컬 AI 기대했던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투자를 협업을 했고 삼성전자는 AI 팩토리, 그러니까 AI 팩토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HBM 공장 이쪽으로 연관되면서 이제 뭔가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했고 SK도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이거는 보면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인 것 같아요. 그러면 파급 효과는 그렇게 크지가 않겠죠. AI 팩토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 쪽 관련된 부분이면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파급 효과는 좀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빠르게 기계적인 물량이 움직였고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도 수급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 3시 15분인데 지금 이 들어온 수급이 갑자기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오늘 이대로 마감된다고 보는 게 사실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중 정상회담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끝난 딱 그 직후부터 해가지고 국내 주식시장, 일본, 뭐 중국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락하기 시작했었고요.
어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전부 다 하락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냥 전략적 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의문이 이제 다음 주에 도출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하는데 이게 긴장감은 좀 누그러들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나왔는데 시장은 그거보다 되게 실망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예측했던 수준이어서 그런 건가요? 또 기대가 너무 높았죠. 제가 볼 때는 기대가 기대치가 너무 높았고 예. 사실 이제 최근에 우리가 미국 증시에서 그 미국 증시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던 것은 말씀하신 딱 그 두 가지 모멘텀이거든요. 하나는 미중의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었고 하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미중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릴 때 금요일 날 이거는 봉합 수준에서 그칠 것이다. 완전 타결은 안 되고 기대치를 조금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금리 인하는 이번 달 25bp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 이뤘지만 사실 뭐 12월 달 50bp, 75bp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이번 주에. 너무 앞서갔다 이렇게 좀 보면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좀 미진한 거죠. 그러니까 미중 관세 협상은 사실은 봉합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펜타닐 관세 10% 낮춰주는 대신에 대신에 히토류 관련된 규제안을 1년 유예했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에서 관세 부과 안 하니까 중국에서는 5월달 중단됐던 대도로 일부 수입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거든요, 내용은. 그렇게 보면 정말 정상 간이 만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가장 껄끄러운 부분만 해결한 거지 이렇게 완전 타결에 가까운 뭐 이런 부분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마 이제 회담이 끝나고 나서 계속 곱씹어 보면 이게 별거 아니었구나라는 식의 시장 반응은 나올 것 같다. 그게 이제 어제 밤부터 벌써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이제 매크로하게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보다는 미중 갈등 완화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시장이 약간 오버슈팅했거든요. 이번 주, 지난주.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중 무역 그 합의가 정상 간에 어쨌든 일부 스몰 딜이라도 나온 거잖아요. 이건 전략적 딜이다 뭐 어떻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한테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좀 봐야 돼요? 저는 사실 이제 그 미중 그 관세 협상, 한미 관세 협상의 최대 수혜주는 저는 반도체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조선 원전 자동차 그까지 다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가장 큰 수혜주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굉장히 지금 현재 모든 사이클이 다 좋긴 하지만 미중 갈등이 가장 큰 불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중국에 대한 어떤 규제, 히토류에 대한 규제안이 나오면 그 규제안에 대해서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 반도체밖에 없거든요. 반도체 부품 장비가 유일한 그 규제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그런 상황까지 갔다라고 하면 반도체는 사실 데미지를 굉장히 크게 입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완화됐다라는 부분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반도체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수혜가 좀 있고 또 하나는 젠슨랑 최근에 이제 행보가 지금 글로벌하게 넓혀지는데 지난주부터 계속 꾸준하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의 수출 재개와 관련된 부분에서 블랙일 저가 버전 혹은 깡통 버전이라고 하는 블랙일 버전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젠순항 CEO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상당한 제 생각에는 물밑 교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 미국의 입장에서 아마 블랙일 저가형이나 깡통 버전을 수출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까지 그 수혜는 커지는 거고 특히 최근에 실적 가이던스에서 중국 관련된 매출을 전부 다 제로로 잡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중국의 일정 부분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실적 가이던스가 아마 대폭 상향될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적이 반영되면서 아마 이제 주가의 탄력성 모멘텀이 좀 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반도체가 상당히 이번 그 관세 협상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의외로 의외로. 이게 뭐 표현적으로 나타난 거는 제일 크게 지금 이득 보는 거는 조선과 자동차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철강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조금 했던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철강은 이제 또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 철강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렵죠. 어렵고 사실 쉽지는 어떻게 않다. 보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볼 때 수혜가 어느 정도 될까 해서 우리나라 종목이 올라가는 것과 사실 미국 종목을 역으로 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차가 좋아지려면 GM이 좀 주춤거린다든지. 근데 지금 철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유럽도 사실 쿼터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네. 돌파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에 그 미국의 뉴코 주가 흐름을 보면 뉴코가 그냥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진짜 이런 각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철강과 관련된 관세가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좀 완화됐다면 뉴코가 주가가 꺾여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거의 그 45도 각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 네. 이런 걸 본다면은
그나마 이번 관세 협상에서 다른 쪽에 미국 종목들이 주춤거릴 때 오히려 철강은 잘 올라가는 모습이다고 보면 역으로 이제 우리한테는 득이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포스코 주가 예를 들어서 철강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미중 갈등에서 본인들의 텃밭에 대한 지지도를 조금은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강한 부분도 사실은 철강이랑 예를 들면 자동차거든요. 자동차에서 그렇죠. 중대형 트럭들 나 철강에 대해서 강하는 모습에서 지지자들을 조금 부흥시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철강은 단기간에 뭐가 좀 풀리기는 좀 어려운 모습. 음, 환율도 이게 1419원까지 찍은 걸 제가 봤는데 그 당일날 밤에 지금 143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생각보다 크게 뭐 등락이 없는 상황인데 환율은 그냥 1,400원, 1,420원 전후가 그냥 디폴트 값으로 지금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업계에선 나오던데 좀 높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1,400원 넘어가면 이건 빨간불로 봤거든요. 그러면 큰일 예. 난다고 이때 그랬었잖아요. 1,400 넘어가면 아 이게 우리나라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음, 인식을 했는데 이걸 이제 디폴트 값처럼 이제 뭐 뉴노멀이라고 할 정도로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일단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우리가 미국보다 GDP 성장률이 당연히 높았고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당연히 높다라는 전제하에서 채권 시장이나 주식시장 같은 자본 시장에서 어떤 수급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지금은 GDP 성장률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낮죠. 0.8%에 3.8%에. 여기다가 한미 금리도 미국이 금리가 더 높아요. 역전돼 네.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증시의 자금 외국인 자금이 좀 유입됐다. 그게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구조적으로 우리가 좀 높을 수 있는 상황에서 증시의 자금이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면 환율이 워낙 굉장히 강세로 금방 돌아섰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좀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달러 자체가 약세로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지금 최근에 98 99 중후반 같더라고요. 뭐 예. 여기서 거의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는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달러 가치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나 이런 부분과 연동성이 좀 덜 떨어져요. 예. 이유는 달러도 약세로 가고 싶어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EU나 파운드나 뭐 프랑스의 프랑, 독일의 마르크 하다못해 이번에 정권이 바뀐 일본의 엔화까지 다 더 약세거든. 나는 약세로 가고 싶은데 얘는 더 약세로 가거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오다 보니까 달러의 약세 현상도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좀 지금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당분간은. 네, 당분간은. 그럼 어디까지냐라고 보면 저는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 음, 그때 되면 미국이 일단 어쨌든 간에 명목 중인 금리 인하가 마무리가 되면 네.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뀔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그때까지는 이 구도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가 그 일정상으로 봤을 때 메가 이벤트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벤트가 많은 한 주였는데 보면 진짜 숨가쁘게 좀 달려오긴 했습니다. FOMC도 있었고 그다음에 빅테크 5개 기업이 이제 오늘까지 실적 발표를 아침에 애플, 아마존까지 했고요. 그리고 미중 간의 정상회담, 우리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에이펙이 있었고 셧다운 이슈 이것만 해결이 되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해결이 잘 돼갖고 끝났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긴 하는데 이게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쉬움 남죠. 아쉬움 예. 남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왜 출렁거렸냐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말씀하셨던 그런 어떻게 보면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빅 이벤트들이 뭐 지금 셧다운은 이제 조금 진행되고 있지만 특히 에이펙에서의 관세와 관련된 미중이든 뭐 한미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펙을 기점으로 해서 관세 협상 그리고 이번 주에 금리도 FMC도 그 결정이 됐잖아요. 부분. 그러니까 이런 종목과 무관하게 시장에 의해서 등락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이 다 노출이 됐다? 약간 물음표가 좀 뒷맛이 좀 남는 부분으로 마무리됐죠. 어쨌든 마무리됐다. 그러면 지금은 매쿠르하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됩니까? 개별 종목 영향권이거든요. 그럼 개별 종목에서 뭔가 모멘텀이 나온다면 실적이죠.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에 시장이 이제 들쑥들쑥 하는 거죠. 메타 때문에 한번 또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AI에 돈 너무 많이 너무 쓰는 많이 거 아니야? 쓴다. 이런 채권 부분. 발행하는데 니네 근데 채권 또 잘 팔려. 그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예. 이율 배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메타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둘 다 AI에 그렇게 돈 많이 써도 되는데 메타는 사실 그 부분도 있지만 어제 이제 EPS를 보면 말 그대로 메타버스에 돈을 너무 많이 갖다 바치는 것도 네. 사실은 있거든요. 거기에서 구조적으로 나오는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에서 11% 정도 급락했다. 이게 나오.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던 어쨌든 시장의 영향은 이제 줄어든 거죠.
시장의 영향은 줄어들고 이제 개별 종목의 실적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장세가 네네.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마존, 애플 실적 잘 나왔잖아요. 잘 아마존 나왔고 진짜 급등했어요 지금. 왜냐하면 아마존이 지난번 실적 발표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그 충격을 받는 원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존이 클라우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었는데 AI 떨어뜨렸잖아요. 클라우드 근데 그때 클라우드에서 그때는 박살이 났잖아요. 근데 이번에 AWS 그렇게 잘 나왔어요. 이번에 근데 클라우드 잘 나왔어요. 네. 저도 그 정도까지 잘 나올 줄 몰랐는데 지난번과는 완전히 이제 뒤바뀌었죠. 지난번에는 아마존이 원흉이었다면 이번에는 아마존 때문에 살아났고 다만 오늘 밤에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애플 실적이 애매한데 뭐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애플이 그 매출액이나 뭐 전체적인 외형은 성장했고 사상 최고치 매출을 네. 갱신했다. 근데 애플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건 아이폰. 아이폰. 네. 아이폰 실적이 안 좋았어요. 이게 약간씩 다 모자라더라고요. 아이폰이 살짝 안 조금씩, 좋았는데 조금씩? 그게 이제 중국발 부분이고 네. 중국에서 이제 그 모멘텀이 좀 줄었기 때문인데 사실 그 최근에 갤럭시가 굉장히 폴드 그 7. 약진한 거 아시죠? 되게 잘 나왔어요. 그게 이제 워낙 그 아이폰에 밀려 있던 중국이나 최근에는 일본까지도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정도로 약진을 했거든요. 그 말은 고가폰 시장에서 갤럭시가 그만큼 약진했다는 거는 아이폰은 좀 밀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를 팀쿡의 발언을 보면 좀 둘러댔죠. 아, 우리가 원래 굉장히 좋은데 공급이 좀 문제가 있었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공급 아닌 것 이슈는 아니고 갤럭시가 약진한 걸 보면 약간 시장 판도는 조금 불을 붙은 거죠. 그래서 아이폰은 그러니까 오늘 밤 지금 그 애플이 애매하게 시간 외에서 한 2, 3% 상승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본장이 열렸는데 매출의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면 오늘 나스닥이 다시 급등을 하면서 어제 하락은 괜찮아도 될 수 있고 네. 만약에 본장이 열렸는데 애플이 아이폰 이거 약간 물음표인데라고 해서 빠져버리면 나스닥 조정은 어제 1.5%좀 꽤 낙폭이 있었거든요. 그죠. 오늘까지 만약에 낙폭이 1% 나오면 단기 조정권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애플에 의한 시장 해석이 단기 분수령이 기술주들은 좀 될 수 있다. 이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플이 향후에 아이폰 전망치는 되게 좋아요. 지금 잘 팔릴 것이다. 그리고 17이 뭐 잘 나왔다라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건 지금까지고 그 회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 어쨌든 결과니까 이게 음, 숫자로 나와야 되는데 예. 공급이 어떤 문제가 생겼든 어떤 중국 시장에서 문제가 생겼든 생각했던 기대치에서 어쨌든 애플은 아이폰은 애플 이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아이폰이 무조건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가면 본장에서 해석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장에서 떨어지죠. 네, 떨어지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나스닥 선물만 보고 강하게 우리 장에서 배팅을 배팅해. 했는데 본장에 들어가니까 급락해 털렸어. 버리더라.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예.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제 이제 본장에서 사고 애프터에서 파는 사람들이 승자가 되는.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조금 거래량도 있고 자유롭긴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됐을 텐데, 오늘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애플이 잘 된 거잖아요 지금. 애플이 잘 된 게 아니라 아마존. 저기 저 삼성이 잘 된 삼성이 잘 거잖아요.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포지셔닝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 뭐 사실 그 MC 사업부가 예전처럼 그렇게 명성이 대단하진 않지만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도 좀 나오긴 하겠네요. 그게 좀 나왔죠. 실적 나왔고 네. 이번에 이제 세부 실적자표 조금 더 분석은 해봐야 되겠지만 네네. 중국에서 약진도 조금 나왔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갤럭시가 발을 못 붙였었는데 이번에 그 플립 관련된 부분에서는 두 자릿수 점유율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일본에는 삼성이랑 마크를 떼서 갤럭시만 붙였는데 삼성이랑 마크를 다시 붙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인도에서 약진도 나오고 그러니까 갤럭시가 어쨌든 이번에 나왔던 폴더폰으로 점유율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반도체가 워낙 이슈화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묻혔는데 예. 이런 부분은 약진은 분명하고 어쨌든 고가폰 시장에서의 약진은 삼성과 애플의 경쟁이고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 뭐 중국 내에서는 하웨이나 심지어 이제 샤오미까지도 고가폰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기 때문에 경쟁은 예. 치열해지는데 저는 나름대로 삼성이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선전했다라고 보입니다. 사실 이 접는 폰이 비싸요. 저도 비싸죠. 쓰고 있지만 되게 비싼데 이게 또 제가 이거 5를 쓰는데 아저씨 폰이라고 부장님 폰이라 그러고 보통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본다고 막 놀렸었거든요 친구들이. 근데 요즘에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그뭐 연령 관계없이 이거 가지고 이제 멀티태스킹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는 것도 여러분이 또 투자 포인트가 되고 거기서 이제 소부장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또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장이 마감이 됐어요. 그래갖고 정확한 지수는 잠시 뒤에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요거 좀 여쭤볼게요.
그 삼자 회동이 있었습니다. 젠슨 황 형님, 이재용 그리고 정의선 회장 이렇게 셋이 형님이라고 했을 때는 아니 뭐돈 많으면 형님이니까 만났는데 두 가지로 오늘 나눠서 움직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식 시장이 그냥 밈화돼서 움직인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장이지 뭐 이런 조롱도 좀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수익 가능성을 보면서 움직였고 3시부터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건데 먼저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인 쪽은 이것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테마성은 네. 당긴 모멘텀 특히 이제 오늘 보면 로봇 관련된 종목들 이런 거는 사실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관련성이 없는 종목들도 사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지 섹터 내에 들어있다는 것 때문에 좀 움직였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 어제 해동을 우리가 이제 놓고 보면 사실은 그 어제 나왔던 그러니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원래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아니고 SK 최태원 회장이 3자 회담을 하려고 했었는데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어제 그 뉴스 보도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거는 뭔가 피지컬 AI 쪽에 뭐가 있겠구나라는 짐작을 대부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로봇 쪽이나 이쪽이 좀 강하게 반응을 좀 했었던 것 같고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가 그 사실 오늘 발언이 이게 뉴스 저도 이제 요것만 봐가지고 정리를 못했는데 네. 어제 나왔던 발언과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어제 그 젠순왕 CEO의 발언은 HBM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오늘 관련된 얘기는 삼성 HBM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기대는 사실 파운드리 쪽의 수주를 TSMC에 몰려 있는 거는 삼성전자 쪽으로 좀 뭔가 턴하는 게 조금 그것도 나오면 좋지 있어요. 파운드리 않을까.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보니까 팩토리 얘기 나오면서 아마 현대차 관련된 물량을 이쪽으로 주는 건지 그런 그 확인을 왜냐하면 해봐야 된다. 삼성전자가 테슬라 물량을 받았잖아요. 그 관련된 부분까지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나왔던 보도 내용은 AI 팩토리 얘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는 긍정적이죠. 네. 파운드리 쪽이 아마 받을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좀 생긴 거고. 그러면 파운드리 쪽 관련된 쪽이랑 HBM 관련된 쪽뿐만 아니라 AI 피지컬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쪽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어제 말씀했던 윤곽이 나왔고 그러면 댄순왕 CEO가 한국에 오기 직전부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외신 보도에 한국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맞아요.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선물이 이제 다 공개가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 그 물량 분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와 자동차가 절대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쪽에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선물을 준 거기 때문에 뭐 진짜 주가 모멘텀은 상당 기간 좀 강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고 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뜯어봐야 되겠지만 특히 이제 블랙휠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고 네이버 얘기도 지금 잠깐 나오는 것 네네 같은데 맞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AI 관련된 부분 쪽에 확장성을 띄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같이 좀 보입니다. 하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단순하게 HBM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팩토리 공장에서 나오는 혹은 피지컬 관련된 쪽 혹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까지 이제 확장해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관련되는 소부장들도 조금 내용이 바뀔 수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다 확장성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 저희 교촌 치킨 오른 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교촌 치킨 먹은 게 아닌데 교촌 치킨이 올라가다가 지금 또 그 따라간 사람들 다 물렸더라고요. 아니 저도 어저께 그 보도를 그 좀 봤는데 예. 그 깐부에서 먹었잖아요. 깐부에서 예. 먹었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게 만약에 교촌치킨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설마 오를 거라는 생각을 못 저는 했거든요. 아침에 어떤 분이 그 깐부 치킨은 그 오늘 상한가가 나요 이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깐부는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교촌이 상장돼 있죠 그랬는데 설마 교촌이 갈까 했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에 좀 밈화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K치킨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런 관련된 쪽으로 좀 올랐고 어제 이제 아마 그 재산 그 CEO가 어쨌든 그 우리나라 치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그 장소를 계속 치킨집으로 뭐 처음에는 깐부치킨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하려고 장소가 노출돼서 네. 갔다는 것에서 어쨌든 K치킨 전체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좋아한대요. 네, 닭 굉장히 요리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공교롭게 제가 어제 점심에 깐부치킨에서 그래요? 요즘 깐부치킨 잘 없는데. 여기 있어요. 여의도에 그래요? 있어가지고 그 후배들하고 어제 깐부치킨 먹고 저도 좋아하거든요. 저녁에는 처갓집 양념통닭을 제가 8,000원 쿠폰이 나와갖고 냅다 시켜 먹었었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될 거니까 여러분 이제 투자하실 때는 이렇게 갑자기 이유가 정확하지 않은데 올라갈 때는 안 따라붙는 게 사실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교촌치킨은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운이 있다. 음, 그런 얘기는 교촌치킨이 원래 체인화 되기 전에도 이제
사실 처갓집 양념통닭 그 앞에 있었다는 위치 하나만으로 맞아요. 그 얘기 아시죠? 네. 그 유명해졌다는 거. 대부분 처갓집 그 양념통닭 그 체인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거기서 이제 딜레이 되다가 이 치킨집 앞에 있는 저 치킨집은 이 유명한 집 앞에서 어떻게 몇 년을 버틸까? 버틸까? 그렇게 시작된 게 교촌치킨이라고 보면 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번 사실 이거는 뭐 테마성으로 보긴 힘들고요. 젠슨 황이라는 인물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것도 그 진짜 수십 조씩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전 세계를 정말 호령하는 그 CEO들이 와가지고 회동을 하고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템들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 발표가 됐으니까 영향을 계속 줄 거고 이게 무슨 세론 현상을 당장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그래도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어느 쪽으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그 예. AI에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얘기해왔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온 디바이스 AI 요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9월 달에 나왔던 9월 달 10월 때까지 나왔던 AI 학장론. 그러니까 AI 학장론이라는 것은 그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AI가 접목돼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곳까지. 예. 예를 든다면 미국을 본다면 그런 거죠. 데이터 센터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뭐 D램이라든지 HBM이라든지 하드웨어 쪽 얘기를 했는데 네. 최근에 미국에서 AI 수혜주로 분류되는 것은 캐터필러랑 뉴코어 철강까지 나오거든요. 네. 데이터 센터 뭘로 지을 건데, 그 뭘로 건설할 건데, 음. 캐터필러를 해야 되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자재 95%가 철강이다. 이래서 진짜 두 종목이 다 골드만삭스에서 AI 수혜주로 추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이제 확장성이 나온다라고 보면 우리도 이제 그 최근에 나왔던 단순하게 HBM에 좀 국한되어 있던 부분이라 보면 최근에 데이터 센터 얘기 나오면서 D램 관련 쪽도 얘기 많이 그러니까 HBM을 제외한 D램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HBM 관련돼서 사실 소부장들은 사실 후공정 쪽만 봤잖아요. 네. 이제 최근에- 전공 정보라는 거죠? 전공정 쪽 최근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후공정 계속 우리는 그쪽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전공이 알게 모르게 지금 올라가는데 고점 징후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쪽은 지금 추가적인 공략이 사실 가능한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도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현대차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로봇과 관련된 쪽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생산성 향상 쪽과 관련된 쪽 데이터 센터 쪽 이제는 소부장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소부장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AI 부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 부품보다는 AI 부품이라고 해서 삼성전기가 사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들어왔거든요. AI MLCC. 그렇죠. AI MLCC. MLCC AI가 묻어버렸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마 카테고리를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고 MLCC도 이제 우리가 오늘 삼성전기가 거의 뭐 10% 8% 정도 올랐는데 8% 이상 올랐는데 네. 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MLCC는 완전 레드오션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중국에 가도 아마 업체가 한 1000개가 넘을 거야. 일본도 잘하지 않아요? 일본도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MLCC 가지고 이건 가격 경쟁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라고 해서 사양 산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AI가 딱 붙어버리니까 그 1000개가 넘는 업체가 2개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무라타랑 우리나라의 삼성전기. 두 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AI에 들어가는 MLCC가 발열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아. 발열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MLCC 딱 하니까 일본의 무라타, 한국의 삼성전기 딱 2개만 나오는 거야. 1000개가 넘는 업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우리도 많이 뛰었지만 일본의 무라타도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을 우리가 노려야 된다. 찾아야 된다. 기존에는 레드오션인데 AI가 붙으면서 뭔가 달라지는 예. AI 부품, AI 장비 쪽을 이제 새롭게 규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 걸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확장성을 가지는 AI 부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근데 그 주식은 스토리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스토리가 만들어지니까 실체는 있었는데 기술력도 그대로 있었는데 이제 같이 움직여가고 알고 보니까 또 하고 있었고 그렇죠. 이게 삼박자가 맞으니까 주가가 튀어올라. 삼성전기 예전에 사실 LG노텍 삼성전기 하면서 사실 그 MLCC는 다 버리는 카드였어요. 그러니까 욕 많이 먹었잖아요 네, 주주들한테. 다 버리는 카드였고 저게 애물단지다. 근데 그거는 일본의 무라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를 매각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뭐 이걸 어떻게 원전 기술이라도 좀 네네. 팔아서 버텨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그럼 지금은 이제 완전히 상전벽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욕 먹는 주식들 있죠. 예전에 한 2년 전 기준으로 얘들이 다 잘 가요. 아니 진짜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표현 한번 해도 됩니까? 쌍욕을 하던 주주들이 그 맞아요. 종목 토론방 가면 걔들이 요즘에 제일 잘 가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AI라는 게 예.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한 가지 제가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는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게 생산성을 향상을 시킬 수 있으면 다 AI 쪽에 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품이나 장비나 이런 쪽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현대인프라코아 뭐 생산 장비가 건설 장비가 일본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일을 하는데 AI를 접목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딥러닝을 좀 시켜서 AI를 붙였더니 대박 났어. 생산성이 2배 올랐다. 네. 그럼 그건 AI 수혜주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해석이 다 포함이 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려운데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캐터필러나 뉴코어 같은 정말 전형적인 미국의 시크릿컬 중에서도 제일 그렇죠. 시크릿컬. 인프라 같은 굴뚝 네. 종목들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을 골드만삭스에서 AI 수혜주로 추천을 한다. 뭔가 이제 시각의 변화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하나만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마지막 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 계좌는 아직도 2,500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80%입니다. 특히 요즘에 진짜 이 포모가 최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장만 하는데 위장도 안 하는데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힘들어해요. 어제는 어떤 분이 저한테 진짜 솔직하게 물어봐서 주변에 수익 난 사람 봤어? 그래가지고 보긴 봤지 어떻게 안 봤다 그래.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좀 처참하긴 한데 종목 보니까 전부 안 가는 거 막 그렇게 쥐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오랜 기간을 내가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요점만 질문을 드려보면 거기다 오랜 기간 투자를 했는데 얘가 갈까봐 무서워서 못 팔겠고 다른 간 애들은 너무 올라서 따라잡았다 고점일 것 같고 무서운데 시장은 가는 애만 계속 몇 달째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만 바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어떤 묘책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지금 무조건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올라타는데 네. 경험이 있으신 분과 경험이 없으신 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이거를 거꾸로 제가 그냥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지금과 반대로 IT가 아닌 굴뚝주들의 리레이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때까지 2004년 이전에 보면 뭐 지수가 500에서 1000만 가면 다시 300 왔다, 1000 가면 300 왔다 이런 식인데 네. 그때 우리 굴뚝주들이 10,000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뭐 5,000원, 6,000원 좀 잘 가면 10,000원. 뭐 현대중공업 이런 것도 9,000원, 10,000원 이런 거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100만 원. 그렇죠. 그렇게 그게 2004년이었는데 이게 이제 주가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2004년부터 2005년 정도 되니까 이게 이제 10,000원, 20,000원 가는 애들이 50,000원, 60,000원, 30,000원 넘어가요. 그러면 벌써 10,000원짜리가 30,000원, 50,000원이니까 3배, 300배, 500배, 네. 3배, 5배 수익이 났거든요. 고민을 했죠. 야, 이거 이제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걸 팔아야 되나? 뭐 그 정도니까 사실 저는 그때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때 굉장히 젊었을 때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었죠. 3배 먹으면 잘 먹었어 하고 팔았죠. 네네. 근데 그 종목들이 3만 원에 팔았는데 50만 원을 갔습니다. 오. 현대중공업도 50만 원 넘어갔고 포스코도 뭐 60만 70만 원 갔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4만 원, 5만 원대 팔아야 되나 고민하던 게 60만 70만 원 갔죠. 그러면 4만 원, 5만 원대라도 옮겨 탔었어야 돼요. 근데 역으로 그때 삼성전자는 그때도 대장주였습니다. 근데 IT 장세가 아니었죠. 네. 삼성전자 그럼 그 3년 동안 얼마 올랐을까?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애들 그렇게 우리가 많이는 안 보면 올랐잖아요, 그때는. 뭐 500%, 600% 올라갈 때 삼성은 30%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3년 동안 그 네. 당시에. 그럼 삼성전자는 대장주인데도 그 정도 대장주니까 그래도 그만큼 올랐거든요. 다른 IT 종목도 별거 없었어요. 그럼 지금 역으로 IT 장세에서 우리나라에 맞는 장세에서 이게 가는데 그 당시에 소외되어 있던 그 리레이팅 장세에서 대장주도 30%, 30%, 30%밖에 못 갔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2004년, 5년. 네. 그래서 그때 경험해보신 분들은 지금 장세에 대한 이해가 있으실 겁니다.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진짜 실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제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많이 받아갖고 한 번에 다 옮겨가긴 무섭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씩 종목을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때 요령 같은 게 있나요, 좀? 그래서 이게 좀 저도 이제 계속 강조된 게 분할 진입 분할 청산은 그냥 형식적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진짜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를 저희가 6만 원, 7만 원에 사서 30만 원 후반대까지 가져왔는데 그때 100을 사서 36만까지 100을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할로 사고 좀 이격이 벌어졌다 싶으면 조금 분할로 팔았다가
또 이격이 좁혀지면 또 분할로 샀다가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가져오는 거지. 한 번에 100을 사서 100을 매도하는 그렇게 가져오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바닥권에 있다가 좀 조금 시장 상승 때문에 좀 올랐다. 네. 그러면 그 올라온 종목에 예를 들어서 20% 30% 매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20, 30%를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익이 좀 좁혀진다고 생각되는 반도체나 전력기기나 뭐 조선이나 원전, 뭐 최근에 원전 많이 떨어지니까 그럼 이런 거에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그 판만큼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인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지금 물려있던 종목을 매도하면 현금화 시키면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네. 교체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종목 교체. 교체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더 편합니다. 현금화 시킨 게 아니고 교체를 했기 때문에 난 아직까지 손실을 확정한 게 아니야. 라는 마인드로 가는 게 사실은 더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현금화 시키기 어렵다라는 분들은 교체하는 전략이 분할로 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는 어렵다라고 보면 네. 분할로 계속해서 교체하는 전략 이게 가장 유효하죠. 그게 가장 유효하다. 분할로. 그 되게 무의미한 질문이긴 한데 연말에 코스피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요즘에 증권사에서 5천 질러가지고 에이 5천이 가겠냐 그러는데 또 요즘에 이 올라가는 게 무섭다 보니까 한 4,500은 일단 돌파 내년까지 그올 연말에 연말까지 4,500을 일시적으로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와 그렇게 세게 반도체가 원래는 그 지금 넘어가는 이제 11월 넘어가는 12월 이때가 원래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좀 피크거든요. 네. 그 수요가 좀 몰리는 연말에. 시기거든요. 연말에. 그래서 항상 그때 IT 수요가 늘어나면서 좀 몰렸다가 네. 1월 지나면서 2월쯤에 또 빠지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단기적인 예측을 본다면 연말 때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4,500을 일시적으로 한번 찍었다가 오버슈팅에 의한 네. 찍었다가 아마 1월 말 2월 초로 넘어가면서 조금 빠졌다가 그리고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형태. 유치목이하고 네,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약간 그런 게 그 반도체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얘기가 단 한 개도 없어요. 아, 저는 그 반도체를 끝까지 가야 된다는 주창론자인데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A시대 수급을 잘 보시면 9월 17일 이후로 보면 오늘까지는 제가 확인해봤는데 아마 1,500만 주 이상 매도했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조정 받을 때 조금씩 사고 팔고 파는 건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는 거의 체계적으로 나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펀드 중장기 펀드에서 이탈이 나왔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왜 표시가 안 나냐? 계속 올라가냐? ETF 2배짜리 설정되면 성공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유입 자금들이 다 커버를 해줬기 때문에 차익 실현한 물량들이 지금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포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프로그램 물량으로 받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선물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매도로 전환이 돼버리면 충격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포가 받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물량이 빠져버리면 그냥 쭉 흘러내리거든요. 생각보다 그 충격이 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대형주들이 갑자기 하루에 10%막 20% 빠지는 날이 나와요. 그게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